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겁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요청에 따라서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향방과 또 추가적인 사모펀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 전문가죠. 서지용 상명대 교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광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지금 국정감사에서 아주 대단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지금 핵심 쟁점이랄까? 공방의 포인트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전되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굉장히 이제 공통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를 판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전 판매랄지 이제 사기성이 좀 있는 것이고 또 경우 때에서는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죠. 판매를 하는데 원래는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하는데 다른 펀드에서 우리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취지인데 원래 라임도 마찬가지고요. 옵티머스 펀드도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시작은요. 예. 피해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펀드 사기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범죄로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은 라임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도 이전부터 어떠한 정권의 실세들과 연루가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이게 어떤 경제범죄 펀드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또는 관여 이 방안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름들도 좀 드러나고 있고요. 예, 물론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죠? 지금 라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강기정 수석에게 전 수석이죠. 강기정 전 수석에게 이모 대표를 통해서 이제 5천만 원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취지랄지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금감원에서 파견된 김모 행정관이 네. 한 3,700만 원 정도 받고 금감원의 정보를 빼돌렸다랄지 그다음에 현재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랄지 또 김영춘 전 의원 또 여러 사람이 좀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 검찰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 이모 전 행정 변호사.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행정관의 남편인 윤모 변호사 지금 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은 구속돼 있고요. 그리고 내부 문건, 그러니까 펀드 하자 취입 문건에 갖고 내부 문건에는 한 20명 정도의 어떤 정관계 인사가 연루가 돼 있다. 이제 그런 문건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아직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네. 이제 과연 이게 허위 문건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부터 따져 봐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관계가 연루돼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는 대선 유력 주자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대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내용 자체는 크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옵티머스의 피해자가 한 1,000명 되잖아요. 예. 그리고 5천억 정도 되고 피해 네. 금액이 라임 자체도 전체 금액이 한 1조 6천억 그리고 피해자는 한 4천 명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들과 관련된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지역구 사무실 있잖아요 서울에 그 지역구 사무실에 이제 복합기 그러니까 팩스도 받을 수도 있고 네. 프린트도 할 수 있는 예. 복합기를 라임과 관련된 회사에서 이걸 임대료를 지급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원래부터 관계가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복합기를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안 된 것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금액이 얼마 안 되죠, 또. 네, 그것도? 개월수는 얼마 안 돼요.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예. 아마 약간 그 시간적으로 짧게 고문으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이제 옵티머스가 그 물류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재명 지사는 뭐 완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서 이재명 지사하고 만난 건 맞지만 그 물류단지 인허가 관련해서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은 아직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예, 예. 의혹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점에 서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좀 저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고 있고 드러나고는 있는데 뭐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루머와 이런 정도인데 이 금융 쪽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 지금 금융 사기라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뭐가 더 빨리 규명이 돼야 되고 뭐가 더 큰 문제인 건지. 이 변호사님께서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경제사범 이런 문제, 예. 경제범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금융제도나 금융 어떤 그 사기를 넘어서 좀 앞으로 이제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불안전 판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이제 또 자산 운용상의 어떤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서 사전에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방을 못했다는 점. 예. 그다음에 공통점으로 라임 사태나 지금 옵티머스 사태의 그 공통점이 지금 수탁회사 또 사무관리회사가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수탁회사와 사무관리회사라면은 어디? 우리가 이제 펀드를 보통 이제 설정이 되게 되면 예. 고객에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자산을 운용하고 전략을 짜고 지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자산 운용 회사들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자산 운용 회사죠. 예. 그다음에 자산 운용 회사가 이제 지점이 많지 않고 판매 채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예. 판매회사라고 하고 보통 판매 보수를 받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관리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를 수탁회사라고 해요. 수탁회사? 그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은행이 수탁회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 자산 관리에 어떤 감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회사가 심지어 이제 그 예탁원, 예탁 결제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자산 관리 명세서도 이제 작성하고 펀드 예. 명세서 이런 거 작성하는 그런 회사가 사무관리 회사인데 예. 이런 네 개 회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이 돼서 뭔가 이제 그 고객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산 운용사의 어떤 사기의 노란한 꼭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다 못했고 그 역할에는 사모펀드가 기존의 공모펀드하고 다르게 규제 완화가 되면서 2015년도에 이런 감시 의무를 사모펀드를 이제 제외시켜주고 또 자산운용사가 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이제 60억 원 정도 됐던 거를 이제 10억 원을 낮춰주면서 진입 규제를 또 완화했던 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가지고 이제 금융 이런 데 사고가 생긴 거고요. 예, 예. 앞으로도 이런 그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더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좀 재발 방지라든가 구조적으로 이런 그 금융 사고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그 재발 방지에 대한 그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데 너무 정제가 되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모펀드 구조 자체에 좀 취약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그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판매사 측의 문제인데요. 이게 그 일단 그 라임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도 7월 달에 일단 그 TF 1호 무역금융펀드 그쪽에서 이제 환매가 들어오면서 예. 뭔가 이제 그 환매 중단 사태가 되면서 이게 운용이 잘 안 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확인해 보니까 미국 그 이제 무역금융펀드의 한 40% 정도가 한 6천억 정도 운용했는데 그 라임 운영이 6천억 정도의 40%가 미국의 이제 그 헤지 펀드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헤지 펀드사가 소위 말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폰지 사고 이런 신규 자금을 갖고 기존의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 이제 증권감독국에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판매사 지금 보게 되면 내용을 알았을 텐데도 지금 대신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뭐 이제 운영 판매사에서 네. 이제 WM 센터 같은 데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예. 폰지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판매 중단을 해야 되는데. 중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뭔가 외압이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거는 라임이 이미 이제 그런 사태가 나오고서 뭔가 이상이 됐는데 왜 정부가 이제 즉각적으로 감독 당국이 조사를 하지 않았나? 뭐 전수조사를 예. 또 다른 것도 그리고 하고 또 그랬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 문제는 이게 그 라임 사태 이후에 발생이 됐거든요. 예. 근데 2019년 그 11월 달에 예. 17,000여 개의 그 펀드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그럼 그때 사실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을 이제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자산 명세서를 이제 위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금융감독당국이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그게 고의였는지 아니면 진짜 몰랐던 건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의혹이 되는 거죠. 네. 어. 김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기성 중에서 특히 감독 당국의 문제가 돼 있는데 오늘 왜 아까 말씀하신 게 라임의 경우에 이모 행정관, 또 오티머스가 이모 행정관인가요? 여러 행정관이 관련되는데. 이모 행정관은 이제 오티머스. 예. 근데 그런 감독 당국이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런 사기꾼을 비호하거나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이 질타도 굉장히 국회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금감원장은 이번에 이제 국감에 나와서 예. 하는 얘기가 뭐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2015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예. 어떤 펀드를 활성화시키겠다, 사모펀드 활성화시키겠다고 굉장히 조건을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자본도 60억인데 뭐 20억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인가제도 이제 등록제로 이제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사모펀드 자체가 굉장히 난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좀 미비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금감원은 사실은 이게 금융계 저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은행뿐만 아니라 뭐 증권회사, 뭐 투자회사, 자산운용사에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권력을 꼭 휘두를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제도를 잘 살펴봤어야죠. 더군다나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라임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또 뭐 허위 정보랄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위해서 거래를 했다랄지 안에 이제 부실 그런 거 있다랄지 이제 그런 걸로도 사실은 제재를 받았어요. 그럼 그 제재를 받았으면 과연 이 펀드에 뭔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했다고 예. 한다면 이게 확산되는 걸 막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확산되는 걸 막지 못하니까 계속 펀드는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피해자는 양산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면밀히 전수조사를 하고 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변명은 사실은 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은 금감원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 금감원 책임이 잘 살피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네. 그러면 이것이 확대되고 예를 들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펀드 판매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펀드를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가지고 펀드를 팔 수 있도록 만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선을 하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NH투자증권에서 전화를 해서 관계자가 만나자고 해서 이틀 만에 결정을 하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예. 또 여기에다가 보면은 뭐 남동발전이랄지 아니면 네. 방송진흥 그 전파 네. 한국전파 거기 네. 아니면 농어촌공사 네네. 이런 공공기관에서 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예, 뭐 예. 전체적으로 합치면 공공기관이 800억 이상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선에서 이 펀드에 투자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네. 과연 투자를 했을까? 더구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금융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도.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그러면 뭔가 공공기관이랄지 아니면 여기에 투자하는 판매를 하는 은행에 결과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정관계 로비가 된 거 아니냐, 연루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정관계 20여 명이 기록돼 있다는 문건. 그 문건이 아직 정확히 20여 명의 이름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게 뭐 비호 세력, 우호 세력이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지금?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해서 예. 이제 옵티머스 내부에서 그걸 작성한 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모 변호사,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 행정관의 남편이 윤모 변호사가 네. 이제 검찰에서 그걸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한 20명 명도 정관계 인사가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문건을 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금감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추미애 장관도 국감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조작된 거 가짜다. 가짜 가능성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네. 이제 이거 취지를 만든 작성한 취지가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나오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이걸 가지고 금감원에게 보여줘서 겁박을 해서 뭔가를 관리감도 못하게 하고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취지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지만 네.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내부 문건 상당히 좀 구체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네. 이 옵티머스가 갑자기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도 투자하고 그런 걸 보면 뭔가 일선의 지시 없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임은 이제 어느 정도가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네. 이제 옵티머스 자체는 사실은 지난 6월에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이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문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담당원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좀 쉽게 가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사를 더 파견해달라고 해서 오늘 지금 뭐 5명이 늘어났다는데 그런 의혹이 좀 많은 거죠. 그건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제범죄로 인식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조사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설사 경제범죄를 할지라도 조사부에 배당할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에 관련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수사, 특히 금융범죄에 대한 특수수사 분야에서 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중앙지검에서는 뭐 별거 아니라고 봤는지 일단은 뭐 조사부에 맡겼다가 결국 문제가 되니까 경제범죄 형사부,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수사 2부 재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사실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지검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네. 가장 전문성 있는 검사들은 다 지방 발령 나고 특히 그렇습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측근인 사람들이 아주 특수통이거든요. 네.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그렇죠. 네. 최고의 전문가인데 전부 다 이제 한 채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에 남아 있는 검사들이 물론 그 중에서 뭐 유능한 검사도 있겠지만 전에부터 아주 그 분야에서 굉장히 능력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 의문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뭐 엊그저께 언론에서는 뭐 4명 정도 요청을 했다. 근데 예. 오늘 또 그 언론에 5명 정도 추가 네. 파견을 한다고 이렇게 법무부에 승인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사 자체가요. 예. 검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뭐 검사는 뭐 많으면 일단 일선으로 돌아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범죄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파고 들어야 하고 예. 어떤 부분을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계좌 추적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형사부 예. 검사들은 잘 몰라서 잘 못해요. 그렇다면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또 지금 전현직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여러 연루돼 있기 때문에 좀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5명이 갔는데 정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걸 밝히려고 하면 뭐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건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검찰 차원에서 특검 가지 않고 조사하려고 만약에 하면 첫 번째는 검사 충원을 전문성 있는 검사 충원 받아야 돼요. 전문성 있는 검사로 그렇죠. 다시 충원을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전문성 있는 것은 검찰에 다 알아요. 아, 그럼 만약에 추미애 장관 때 뭐 지방으로 자천했다고 한다면 그 검사들을 불러들여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파견이라고 하거든요. 예. 한시적으로 파견 받아서 조사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의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이 야당과 관련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청와대 아니면 뭐 여당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겠느냐. 더구나 검사들은 향후에 있어서 뭐 어디 임지로 발령 나는 걸 할지 승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당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승복을 하고 국민도 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도 좀 뒤늦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라. 청와대도
좀 협조를 해라 검찰 수사에. 왜 뭐 CCTV 그때 라임 사건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CCTV를 제출하니까 안 했잖아요. 좀 너무 뒤늦게 또 나오는 그 것 같아요. 부분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된 거 아닙니까? 예. 언론에 보도됐는데 CCTV 그러니까 지금 그건 라임과 관련된 거예요. 라임과 그러니까 관련된 김봉원 전 네.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천만 원을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네. 줬다. 네.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강세 전 대표가 이제 김봉현 회장의 주장입니다. 전 회장이. 김봉현 회장이 라임의 네. 전주네요. 그러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강세 사장한테 5천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강세 사장이 정무수석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예. 근데 지금 정무수석이었던 강기정 전 수석도 청와대에서 만난 건 인정을 해요. 네. 그렇지만 라임과 관련된 얘기를 전혀 안 했다. 네. 그렇지만 김봉현 회장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강기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해달라. 예.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검찰의 수사 첫 방향은 청와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럼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갔느냐.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저도 청와대 뭐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엑스레이 다 투시해서 돈 가지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죠? 네. 왜 그걸 청와대에서 네. CCTV하고 출입 기록을 검찰에서 요구했는데 왜 안 줬는지 이해가 첫째 안 가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엑스레이에 있어서 돈 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추정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어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안 준 것인지 아, 왜냐하면 정무수석 강기현 정무수석 만났다는 걸 인정하면 예. 그날 한 번 와서 만났다고 기록 줘버리면 끝날 문제거든요. 예. 그럼 뭔가 불리한 게 있은 게 안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희가 뭐 조심스럽게 네.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 적극 협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검찰에 네. 넘기면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서 교수님, 이 지금 문제 상업펀드들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돈을 받을 때 좀 규제를 좀 까다롭게 받는 공모펀드의 형식을 띠지 않고 공모펀드처럼 사실상 한 거 아닙니까? 상업펀드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펀드 쪼개기예요. 네. 그러니까 현행 그 규정에 보게 되면은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이제 출시할 때 증권 신고서를 이제 금융감독당국에다 이제 사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투자자 청약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0인 이상,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 49명 이하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공모펀드로 이제 규정이 돼가지고 증권 신고서를 건건히 이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사모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 뭐 소위 말해서 시리즈 펀드죠. 1호, 예. 2호, 3호 이렇게 나눠가지고 49명 이하로 예. 이제 그 투자자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사모펀드로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규정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예. 편법을 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 또 이제 투자자 유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단위형 펀드로 설정이 됩니다. 단위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가형 펀드의 반대말인데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펀드 설정할 수 있는 게 추가형 펀드고 단위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번 그 멤버로 들어와가지고 펀드가 설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환매가 이루어져도 다시 그거를 이제 추가 설정할 수 없는 펀드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고수익을 지향하는 펀드 입장에서 추가적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를 제한한다고 봤을 때 단위형 보통 개방형 펀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방형 펀드가 되면은 환매가 들어오잖아요. 예. 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펀드에 펀드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뱅크런식으로 돈을 못 주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한 가지 더 문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증권회사가 실제적으로 그 이런 자산운용회사하고 예. TRS 계약을 많이 이제 설정을 하고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TRS 요? TRS 계약이라는 게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자산운용회사가 많은 그런 그 사모채권이나 매짜린 금융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증권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신 그 대출 해준 거에 대한 그 이제 운용 수익이 한 1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증권회사가 받습니다. 네. 대신 그 운용 수익은 모두 자산운용회사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환매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산운용공사가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들어오게 되면은 증권회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금 빌려준 거를 회수하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면 멀쩡한 펀드사들이 이런 게 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또 이런 펀드런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제 PBS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합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해서 증권회사의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환매 중단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예.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환매가 중단되고 펀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좀 조금 빨리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윤석권 금감원장이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대처가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사태 재발 방지 작업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어떤 게 첫 마련될까요? 번째는 사실 전수조사를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 그 자산운용 검사국 인원이 한 30여 명 되거든요. 30명 예.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2만 개 가까운 펀드를 전수조사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지난번에 이제 옵티머스 그 부실 운영에 대한 것도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수조사를 전제로 해서 뭐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책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가입을 좀 어렵게 까다롭게 그러니까 하자 지금 그러면. 자본금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이었다가 이 10억을 대폭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 설립 요건도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운용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2년 경력을 요구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라임의 부사장 이종필 그분이 이제 CIO 역할을 했거든요. 네.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수탁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감시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 공모펀드는 있었는데 네. 그게 없어졌거든요. 네. 다시 그거 강화시켜야 될 필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증권회사가 TRS 자산운용하고 계약하는 거,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TRS를 조기에 원금 회수하는 거에 대한 좀 프로텍트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없을 때 그 빌려준 대출 자금을 이제 회수하려고 하는 증권회사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매 이제 사태가 계속 그 펀드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을 것 같고. 뭐 요건 좀 제가 아껴놨다가 좀 나중에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보호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게 이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것도 이제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그 야당은 특검이라도 좀 하자고 조영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근데 여당은 뭐 좀 구시대의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치고 있는데 여야의 공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특검에서 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암운 지금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이제 대선이 또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국을 여당이 잘 헤쳐나가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굉장히 힘든 그런 정치의 상황을 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누가 뇌물을 받았다랄지 정치자금을 받았다랄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아직 기소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임 사태와 라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동민 의원 검찰서 조사를 받았고요. 예. 또 이제 관련된 사람이 김영춘 전 의원도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고 또 비례대표 의원인 이제 이수진 의원이랄지 아니면 전 민주당 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느냐 이건 정치 공세고 이건 뭔가 그 뭐 궁금 같은 다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에 이제 추미애 정국이 있었죠. 추미애 아들과 관련돼서 서일령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거기서 그렇게 몰아붙이고 굉장히 많이 끌었지만
사실 이제 피로감을 좀 많이 국민에게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목적 달성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거와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뭐 개인적인 거란 거고 추미애 장관도 개인적인 아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 정권이나 여당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핵폭탄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간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 이 라임과 옵티머스 자사운용 사태를 가지고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혹은 나오기 때문에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를 맞이한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